뉴스 브리핑.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계 의원들과 만나 경기부양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의회를 떠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어젯밤 있을 것으로 알려졌던 히어로스 액트 2.0에 대한 하원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타결을 위해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했다면서 오늘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원하는 주정부 지원금을 공화당이 싫어하고 있고 기업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에릭 왓슨 기자는 어제 트위터에 므누신 재무장관이 펠로시 의장에게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기자는 므누신 장관의 제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금을 2,500억 달러로 낮추고 추가 실업급여도 주당 400달러로 낮추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로이터 통신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백악관이 하원 민주당 측에 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제안했고 여기에는 항공업계 지원금 200억 달러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2자로 시작하는 숫자는 진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이 그들의 정치 정당을 납치당하고 광신도 집단으로 탈바꿈하도록 허용했다며 비판했다고 뉴스위크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악당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개입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과거의 정당다운 공화당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는 말인데요. 펠로시 의장의 공화당 비판과 백인 우월주의 언급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첫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지지자들을 비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덧붙였습니다. 연방 하원은 선거 이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의원들이 헌신한다는 내용의 상징적인 법안을 하원 435명 중 39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한 의원도 적지 않은데요.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중 플로리다주의 맷 게츠 하원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는 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위장하는 것이라며 선출된 지도자를 몰아내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게츠 의원은 민주당이 색깔혁명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중한 조국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본인도 평화적 정권 이양을 지지하지만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다고 밝히고 미국이 민주당에 미친 듯한 파괴적 권력 욕에서 살아남기를 기도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노샤 총격 사건으로 체포된 카일 리튼하우스의 변호인 린 우드 변호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리튼하우스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선거 캠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드 변호사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초짜리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같은 발표를 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의 트위터 영상에는 우리가 크노샤에서 보았듯이 라는 말과 함께 리튼하우스가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 등장하는데 마치 리튼하우스가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살해하고 비난받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리튼하우스의 변호인단은 이 소년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쏘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니 아이잭슨 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 2년을 이어받을 상원 특별선거가 조지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1명의 후보들 중에서 켈리 레플러 의원을 현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지명한 것과 달리 네이슨 딜 직전 주지사가 더그 콜린스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원인 딜 전 주지사는 주지사가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도 선택을 했고 그게 더그 콜린스다 라면서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상원 의석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9월 초에는 데이빗 왈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이 콜린스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플러는 최근 자신이 더 보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 후보들 중 가장 두각을 보이는 라파엘 워넉 목사는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 대표주자 자리를 곤고히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려진 현행 규제들을 10월 15일 밤 11시 59분까지 유지하고 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1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다만 작은 변화가 있는데요. 식당 및 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호프 장학금과 젤 밀러 장학생 자격을 위한 SAT 및 ACT 시험 점수 접수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진행을 맡았던 앵커 크리스 윌리스가 후보들에게 미국이 V자 혹은 K자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V자형 회복은 국내 총생산과 같은 핵심 경제 지표가 포괄적이고 빠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K자형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계층이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V자 회복을 이미 보였다고 주장하고, 바이든 후보는 K자형 회복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V자형 회복에 대한 희망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주어왔지만, 다수의 서민들이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는 동안 K자형 회복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통화를 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독일이 통일 30주년을 맞는 것에 축하를 전했고, 메르켈 총리는 성대하게 통일 30주년 행사를 치르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며 한국의 코로나 대처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미 기간 중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본부장이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종전선언도 큰 범주 안에서 포함된다는 말이냐는 물음에 네 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언급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미국 대선 전에 가시화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한미 양측이 계속 다양한 계기와 수단을 통해 협의를 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 저희가 통과되기를 기다렸던 법안이 하나 있었죠. 바로 히어로즈 액트 2.0,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되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고와는 달리 표결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에요,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당계 의원들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 사이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끝난 뒤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당장 표결에 붙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루 연기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 동안 더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협상을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보도해드린 대로 백악관 쪽에서 발표하기로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1조 6천억 달러를 문우신 장관이 제안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당초에 백악관에서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면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전에 협상을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1조 3천억 달러였던 백악관 입장이 1조 5천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협상에 사인을 하겠다라고 좀 한 발 더 양보를 한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 협상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요,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했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자금, 원래 9,150억 달러를 이야기했던 거를 4,360억 달러로 대폭 줄였었죠. 절반 이상을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은 2,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예산은 2,500억 달러로 줄이자. 당초에 1조 3천억 달러 안이 나왔을 때 백악관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주정부 지원금, 이 지방정부 지원금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백악관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백악관 측의 입장인 것이고,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9천억 달러 얘기했다가 그걸 4천억 달러 선으로 줄여놨는데 거기서 또 2,500억 달러로 줄이자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제 고민이 좀 됐겠죠.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 줄이자고 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자, 그것도 1월까지 계속 지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래 공화당 측에서 그리고 백악관 측에서 내놓았던 보관은 주당 300불만 주고, 그것도 1월까지가 아니라 8주만 주자, 앞으로 8주만 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400불 선으로 조정을 좀 하자. 요번에 지금 새로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당 600불을 주느냐, 아니면은 백악관에서 이야기한 주당 400불을 주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하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 간의 중간 지점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당적인 중재안을 좀 만들어야 돼. 초당적인 구제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문제 해결사 코커스라는 게 생겼죠.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 있는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이 원래 문제 해결사 코커스가 제안했던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에 해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백악관도 같은 내용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항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도요.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는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한 거는 280억 달러죠. 왜냐하면 이제 항공사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 6개월간 버틸 수 있는 직원들의 급여 해가지고 250억 달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사의 협력업체들 3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 측에서 이야기한 거는 200억 달러.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씩 더 줄여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도우즈 백악관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자로 시작하는 금융구제안이 나온다면 그 숫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real problem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조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노선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2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1조 5천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기 시작할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2조 2천억이라는 숫자를 놓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뒤로 양보하다 보면서 약간 2조가 못 미치는 금액선에서 타협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1200달러라는 국민들한테 납세자들에게 주는 현금 지원 부양금 그거는 지금 어쨌든 양쪽 모두가 다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속히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하여간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일단 하루 더 기다려보긴 하겠는데요. 어제 제가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의원들 입장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자기 지역구로 가가지고 선거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안에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중으로라도 어떤 그 중간 지점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발표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자, 커노샤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커노샤에서 시위가 일어났었고 그 시위대와 민병대 간의 갈등이 좀 생겼는데 갑자기 17살짜리 소년이 시위대 2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또 한 명은 크게 부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 주인공 리튼하우스의 변호인단이 지금 바이든 후보를 고소하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그 선거 캠프를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 측에서 어제 동영상 하나 트위터에 올린 게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인데 이 폭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 속에서요. 우리가 커노샤에서 봐왔듯이 하는 그 자막이 깔리고 이제 음성이 깔리면서 이 리튼하우스가 총을 들고 서 있는 그 사진이 딱 나옵니다.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딱 독사진으로 크게 딱 나오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마치 리튼하우스가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부상을 입히고 이런 그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끔 이 화면이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리튼하우스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리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이 시가 시위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들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벌였고 또 본인이 다친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이 리튼하우스한테 막 물병을 던지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잡으려고 덤벼드니까 그거를 도망치고 뿌리치면서 총을 쏘게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 행태였다라고 지금 변호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당방위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 젊은 17살짜리 아이를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에 딱 내보냈다. 이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편협된 잘못된 시각을
선입견을 심어주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그리고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는 폭력성 문제,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측과 트럼프 측에서는 그 전부터 이미 안티파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안티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반격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오히려 지금 폭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열광적인 팬들이다. 지금 이 줄거리를 계속 엮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줄거리로 엮어나가는 것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특정 개인을 딱 지목해서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케이스인데, 그런데 살인자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심어주는 이런 행태들은 사실 좀 위험한 거긴 합니다. 네거티브 선거공 전략, 전술 이런 거 다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조심하셔야 됐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선거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거티브 전술들이 점점점 악랄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슬픕니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 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선거 때만 되면 서로 이렇게 헐뜯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헐뜯을 시간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헐뜯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분열만 만들고 나중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정작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렇게들 헛뚫고 있는지 저는 사실 좀 갑갑한 마음만 앞섭니다. 정치계에 나서 있는 지금 정치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절대 국민들 상처 주는 헐뜯기, 네거티브 전략 이제 좀 멈춰주시고요. 제대로 된 정책들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경제계획 사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은 저희는 잘 못 듣겠어요. 대체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실정했다,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하고 욕하는 내용 외에는 듣는 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게요. 오바마 케어 없애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 케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지 오바마 케어를 없앨지 안 없앨지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값을 줄인다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약값을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80% 가까이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약값이 줄어든 것은 80%는 고사하고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입으로 내뱉는 내용과 현실적인 내용들은 결국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맡기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안들, 계획들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공화당이 컬트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컬트. 이 컬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광신도 종교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특정 인물을 신격화해서 아주 떠받드는 그런 광신도 집단을 저희가 컬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것인데, 근데 이 공화당이 지금 컬트화 돼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트럼프 종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공화당이요. 자, 공화당은 원래 보수 정당으로서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으로서 정치 정당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트럼프파한테 완전히 납치당해가지고 지금 일종의 광신도 집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연히 발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한번 신중하게 제가 생각해보자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이런 지적이 다른 곳에서도 저희들 귀에 여러 차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공화당이 이 반-트럼프 혹은 비-트럼프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트럼프나 비-트럼프 인사들이 공화당 내에서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냐면은 전직 주요 요직에 있었던 공화당원들이 지금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 전직이잖아요, 전직. 이 공화당 내에서 헤게모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판에서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아, 저쪽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공화당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이 했던 이야기는 지금 공화당원에 진짜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공화당은 그냥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정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원에서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지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자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당선이 됐을 때 많은 분석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이 서민들의 반감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이미 신용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선한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지 정치인들한테 이 나라를 맡기는 것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게 4년 전에 나왔던 분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죠. 4년 전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구성이나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구성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가 들어왔죠. 민주당 자세히 보십시오. 새로운 피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내놓는 젊은 사람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그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죠. 기성 정치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이 서민적인 광범위한 반감이 이미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을 향해서 니네 공화당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지금 트럼프 개인의 사종교화 돼버렸다라고 공격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도 같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치판에서 그냥 계속 썩고 썩은 그런 엘리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추락한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물론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리고 그 판단은 투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여있는 이런 공화당의 모습과 그리고 정치 엘리트화되어 있어서 완전히 그 뒤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정권을 쥐고 계속해서 뒤흔들려고 하는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 민주당의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표를 던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에 연결되는 것은요,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이게 트럼프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안티파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지 단체나 조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안티파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 시위대 속에서 무장을 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정치인들의 이 말싸움에 국민들이 자꾸 현혹되거나 흔들리거나 헛갈리거나 이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자꾸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그 뉴스를 해설해드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뉴스들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하고 걸러줘서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너무 편먹기 식으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혼란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A라는 언론사는 완전 좌파 언론 그리고 B라는 언론사는 보수 언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구분을 해버리니까요. 이 언론사에서 나온 말이 이러니까 이 말이 맞다. 저 언론사에서 나온 건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패거리 만들기 이런 구분들을 하는 것이 이게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백악관도 지금 트럼프 측도 그렇게 하고 이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태들을,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겨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편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과 습관을 좀 가져야 합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런 시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 너희들 다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만 잘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들이 잘하고 있는데 저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저들이 못하고 있는데 저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런 시각을 좀 띄워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내뱉은 이야기, 이 공화당이 광신도 집단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인 공세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한번 깊이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자기 반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라고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사실 추석 분위기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고 돌보는 마음 가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